안녕하세요. 시조를 공부하고 시조를 짓는 정병기입니다. 현대 시조 3장의 의미 구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3장이라고 하면 초장, 중장, 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대 시조는 구한말 시조 부흥운동, 1차 시조 부흥운동 이후 창작된 우리 고유의 정령시 시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설명의 대상은 단시조인데요. 단시조 중에서도 어시조와 평시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연시조, 옴니버스 시조, 혼성시조 같은 연형 시조들은 두 수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기본 형식률을 설명하기에 좀 복잡하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한 수로만 되어 있는 단시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 올해 초에 봄호에 실린 글인데요. 시조학 논총 제60집에 현대시조 3장의 의미 구조, 한국 현대 시조 대사전의 단시조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입니다. 한국 현대 시조 대사전은 2022년에 한국 시조 시인협회에서 발간한 방대한 시조 수록집이죠. 이 중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제외하고 그리고 또 시조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시조인으로서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정형률에 대한 고민 이것과 이제 엮어서 어, 이번에 발간된 제 세 번째 시조집 산은 이미 거기 없다의 해설 대신 싣기도 했습니다. 의미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시조와 어시조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평시조, 단시조나 어시조, 단시조인데 사설시조를 제외한 것은 사설시조는 중장이 주로 많이 길어지지만 한 개 장이 정말 제한 없이 길어지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장이요. 제한 없이 길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의미 구조가 복잡하게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기본형에 충실하거나 거기서 약간만 어긋나는 시조까지만 포함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6가지의 제가 유형을 나누었는데 단시조 장의 의미 구조, 초중 종장의 의미 구조에 대한 연구가 다른 주제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꽤 있습니다. 연구 논문들을 제가 다 찾아서 훑어보고 그중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새로 이제 추가할 것은 추가해서 6가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역시 논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도출한 6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 이 유형 그리고 분포의 유형 그리고 그 사례 간단하게 한 수씩 어, 선택해서요. 그리고 전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발전해 왔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런 추세를 읽어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6가지는 논리 흐름에 따라서 먼저 귀납형, 연역형, 가추형, 변증형으로 나누고요. 이 4가지 논리 유형에 속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2가지로 이제 점층형과 전환형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간단히만 먼저 살펴보면요. 귀납형은 초장, 중장에서 소재의 묘사가 이루어지고요. 종장에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종합해서요. 초중장을. 연역형은 반대로 초장에서 주제와 의미를 드러내고 거기에 맞는 소재를 찾아서 묘사하는 것이 중장과 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2가지의 공통점은 소재 묘사가 유사한 사례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병렬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추형은 종장이 아니고 중장에서 주제의 의미가 드러나고요. 주제의 의미화가 드러나고요. 초장과 종장에서 소재 묘사가 이루어집니다. 변증법은 초장, 중장에서 소재 묘사가 이루어지고 종장에서 주제의 의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 귀납법과 다르지 않은데 귀납법과 다른 것은 귀납법에서는 초장과 중장이 유사한 소재를 병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증법에서는 초장에서는 정의 명제를 제시하듯이 소재를 묘사하고 중장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사례, 반의 명제를 제시하듯이 소재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반자의 의미는 그겁니다. 묘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정과 반을 종합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점층형은 여기서 어디에도 주제의 의미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이 모두 소재의 묘사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종장이 아니고 이 전체를 포괄해서 주제의 의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점층형에서 점광과 점증을 합한 거예요. 서서히 소장에서 종장까지 내려오면서 하강하는 흐름을 따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증강하는 흐름을 따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점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주제가 감추어져 있겠죠. 그 다음 전환형은 주제 이런 단계로 흘러간다는 것은 역시 귀납법하고 변증형과 같은데 여기에서 차이는 뭐냐면 초장, 중장이 유사한 사례로 된다는 것 이것도 귀납법과 같죠. 그런데 종장에 와서 주제 의미화가 앞에 있는 초장, 중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또는 대비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커다란 전환을 이루는 그러한 유형을 얘기합니다. 이제 6가지 유형을 사례까지 포함해서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균합형입니다. 균합형은 초장과 중장에서 구체적 관찰 결과와 현상을 각각 제시하거나 그중 한 가지 이상을 반복 혹은 병렬하고 종장에서 종합하는 구조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소재의 묘사와 주제의 의미화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초장과 중장에서 소재의 묘사가 이루어지고요. 종장에서 종합적으로 주제의 의미화가 이루어지는 유형이죠. 자, 그 한 사례로 어, 김영재 시인의 사막 열흘을 보겠습니다. 버리고 온다는 게 더 가지고 돌아왔다. 낙타를 탄다는 게 낙타에게 끌려다녔다. 발자국 지운다는 게 무수히 남겨놓았다. 자, 이 사막 열흘에서 대상은 버리려다 더 가지고 온 상황과 낙타를 타려다가 오히려 낙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이죠. 이를 통해서 시인은 흔적을 지우려다 오히려 더 남겨두게 되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의 앞구는 각각 버림, 낙타를 탐, 발자국을 지움이라는 의도로 의미와 문장이 대꾸를 이루어서 시적 미학을 추구했죠. 더 가지고 돌아옴, 끌려다님, 무수히 남겨놓음으로 이어지는 각 장의 뒷구도 마찬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이때 종장도 앞장들과 마찬가지로 소재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 지움은 구체적인 행동이라기보다 흔적을 지운다는 추상적 의미로 이해되고 더 가짐과 낙타에게 끌려다님이 앞구와 비교해 양적으로 비교되거나 단순히 상반되는 구체적 행위인데 반해서 종장에 무수히 남겨놓음은 무수히라는 개념을 통해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장은 초장과 중장의 묘사를 종합해서 주제를 제시하는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역형입니다. 연역형은 초장에서 선언적이거나 종합적인 명제를 제시하고 중장과 종장에서 현상과 구체적 관찰 결과를 각각 제시하거나 그중 한 가지 이상을 반복 혹은 병렬하는 구조입니다. 역시 소재의 묘사와 주제의 의미화로 나누어 보면 초장에서 종합적으로 주제가 의미화된 후에 중장과 종장에서 소재가 묘사되는 그런 유형이죠. 김영주 시인의 탁발이 좋은 사례입니다. 민달팽이 일보일배 해탈문을 나섭니다. 저 한 몸 달랑 들어갈 걸망 하나 지고 가다가 아니다. 이 집도 크다. 다 버리고 갑니다. 자, 이 시조의 소재는 민달팽이죠. 민달팽이가 집을 버리고 간다는 이미지가 중장과 종장에 배치되어 있어요. 먼저 중장에서 저 한 몸 들어갈 걸망을 지고 가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종장에서 집을 버리고 가는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중장과 종장의 관계가 연결 의미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를 나누어 독립된 문장으로 구성해 볼 수 있죠. 중장은 민달팽이가 걸망을 지고 간다. 이고 종장은 민달팽이가 집을 버리고 간다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현상은 이미
초장에서 민달팽이가 해탈문을 나선다로 전제되어 있죠. 연역적 구성을 보이는 전형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추형인데요. 이 가추형은 논리학에서 이제 귀추법 혹은 가축법이라 하는 것에서 제가 발상을 얻어서 정리한 건데요. 가축법의 일반적인 형식은 음, 첫째, 현상 A가 관찰된다고 제시하고, 둘째, 가설 B를 세워서 가설 B가 참이면 현상 A가 설명된다고 가정한 후에 마지막으로 현상 A를 설명해 가설 B는 참이다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법을 사례, 관찰, 원리의 이 세 가지 요소로 재구성해서 현실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이 추리, 수사, 뭐 소설이나 뭐 영화 이런 데서 잘 나타나는데요. 첫째, 사건 현장과 증거에 대한 관찰을 하죠. 상세하게 현장을 조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건의 진실, 그 범인의 특징, 어떠한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라고 이제 원리를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설에 맞는 범인을 색출하는 거죠. 특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 체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가추형인데 이 가추형은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요. 초장에서 구체적 관찰 결과를 제시하고 중장에서 선언적 혹은 종합적 명제를 도출한 후에 종장에서 현상을 제시하는 구조. 아니면 초장과 종장에서 구체적 관찰 결과나 현상을 반복 혹은 병렬하고 중장에서 선언적이거나 종합적 명제를 제시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소재의 묘사와 주제의 의미화로 구분을 또 한다면 중장에서 종합적으로 주제의 의미화가 제시되고 초장과 중장에서 아니죠. 어, 초장과 종장에서죠. 초장과 종장에서 조금 고쳐 쓰겠습니다. 초장과 종장에서 소재의 묘사가 전개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이영도 시인의 아지랑이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루만지듯 당신 숨결 이마에 다사하면 내 사랑은 아지랑이 춘삼월 아지랑이 장다리 노란 꽃밭에 나비나비 나비나비. 자, 이 나비나비나비나비를 행을 다 바꿔가지고 함으로써 당시에는 상당한 파격이었죠. 이것이 아주 적절하게 나비까지 날아가는 모습을 형성한 것이어서 이 정도의 파격은 시조 미학을 어, 상당히 상승시킨 그런 미적 효과를 보여줬다고 평가됩니다. 자, 이 아지랑이는 초장에서 당신 숨결이 어루만지듯 아지랑이가 내 이마에 다사하다라는 관찰 결과를 제시하고 있죠. 중장에서는 이를 춘삼월 아지랑이로 이제 확인하면서 내 사랑으로 선언하듯이 설정합니다. 그리고 종장에서 다시 아지랑이라는 대상을 장다리 꽃밭에 날아오르는 나비로 확대해서 형상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장다리 꽃밭에 날아다니는 나비가 대상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목이 아지랑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나비보다는 춘삼월 아지랑이를 직접적인 소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증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민병도 선생님의 들풀을 뽑았습니다. 이 변증형은 초중 종장이 정반합의 논리에 따라 전개되는 구조죠. 소재의 묘사와 주제의 의미화를 본다면 초장과 중장에서 소재의 묘사가 상반되게 제시된 후 종장에서 종합적으로 주제가 의미화되는 유형입니다. 정반합의 논리 구조를 따르죠. 자, 민병도 선생님의 들풀은 허구한 날 베이고 밟혀 피 흘리며 쓰러져 놓고 어쩌자고 저를 뵌 낯을 향기로 감싸는지 알겠네. 왜 그토록 오래 이 땅의 주인인지.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이 들풀은 좀 더 꼼꼼하게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들풀에서 대립되는 대상이 뭐냐 하는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들풀에서 대립되는 대상은 낙과 들풀이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초장은 억압과 피해로 인해 원망과 복수가 예측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고, 중장은 향기로 은유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상황을 부정하는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윽고 이제 종장에서는 이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
피해는 희생으로 성화되고 이를 통해 들풀은 숭고한 존재로서 들판의 주인이 되는 발전적 종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들풀은 초장, 중장, 종장이 정반합의 논리를 따라 구성된 대표적 작품으로 꼽을 수 있죠. 점층형은요, 소, 중, 종장의 시상이 병렬적으로 중첩되거나 상승 혹은 강화, 아니면 하강 약화되면서 3장 전체가 포괄적으로 주제를 연결되는 어, 구조입니다. 소재의 묘사와 주제의 의미화라 역시 설명한다면 초중 종장에서 모두 소재의 묘사가 이루어지고 주제의 의미화는 세 장을 종합하되 암시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곽영기 시인의 일출을 선정했는데요. 은은히 새벽하늘 낙산사 종소리에 의상대 솔새들이 조잘조잘 꿈을 털면 불덩이 물에 씻으며 아침 여는 수평선. 자, 이 조용하게 나갔다가 웅장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입니다. 자, 이 작품은 초장에서 새벽하늘 낙산사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묘사하죠. 중장에서는요, 의상대 솔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수평선을 차고 오르는 일출을 이미지화했죠. 이 시조의 주제를 일출의 장엄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제를 일출로 설정할 경우에는 초장과 중장이 종장과 갖는 관계가 쉽게 설명되지 않아요. 종합적 귀결인 귀납형이나 상반 대비로 바뀌는 전환형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는 은은한 낙상사 종소리를 듣고 의상대 솔새들이 꿈을 조잘리는 가운데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병렬적, 점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일반적 일출이 아니고 낙산사 의상대 위의 일출이라는 특정한 사물에 대한 종합적 정동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형인데요. 전환형은 초장과 중장이 병렬 전개를 보이고 종장이 초중장과 상반되거나 대비되는 구조입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소재의 묘사와 주제의 의미화를 볼 때는 소재의 묘사가 주로 초장과 중장 혹은 중장과 종장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루어지고 종장 혹은 초장에서 이와 상반되거나 대비되는 방식으로 주제의 의미화가 제시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종장의 주제의 의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이 위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주제의 의미화가 되면 이 두 개는 거꾸로 어, 여기에 오겠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전환이 어, 중장에서 이루어지거나 종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두 묶음으로 봤을 때는 상반되거나 대비되는 그러한 구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전환형에서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종장에서 주제의 의미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 창작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수키 시인의 멀어서 아름다운을 선정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저리 아름다운 건 멀리 있기 때문이라고 누군가 말했지요. 얼마나 더 아름다우려고 당신 그리 뭔가요? 자, 귀납형과 변증형 그리고 전환형은 모두 종장에서 주제가 드러나죠. 그런데 초장과 중장의 관계와 이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종결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특히 귀납형과 변증형이 동일하게 초장과 중장을 종합해서 종결을 하는데 전환형은 시선이나 화제를 예상치 못하게 돌려서 상반되거나 대비되는 방식으로 종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서스키 시인의 멀어서 아름다움은 초장에서 묘사한 별빛의 아름다움과 중장에서 밝힌 멀리 있음이라는 이유를 종장에서 종합해 더 아름다우려고 멀리 있음 이렇게 종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라는 열쇠말을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품에서 멀리 있어 아름답다는 묘사는 당신이라는 그리움의 대상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별빛 은유의 원관념이 당신이라는 사실은 초장과 중장에 드러나 있지 않죠. 종장에 가서야 전환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살펴본 이 평시조를 보면 총 단시조가 그중에 3038편, 38수, 연시조가 7754편, 만 편이 넘죠. 자, 어쨌든 이 전체 다 하면은 1만 편이 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본 것은 평시조, 단시조와 얼시조, 단시조입니다. 얼시조는 13, 13수밖에 안 됐어요. 단형 얼씨조만 이제 봤는데 연형 얼씨조는 한 편도 실리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어차피 뭐 대상은 이제 아니었으니까요. 자, 이 구조 전체 시조 유형별 분포는 이런데 이 시조 유형별 분포는 제 직접적인 분석 대상이 아니고 이 영상에서 직접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포만 간단히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평시조가 압도적으로 많죠. 연시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요즘 추세예요. 연시조가 70.3%예요. 전체 1만 편이 넘는 것 중에서. 그다음에 단시조, 평시조, 단시조 27.6%, 두 번째로 많죠. 나머지는 뭐 사실상 이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시조, 사설시조, 혼성시조는 이런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평시조, 시조, 단시조, 시조 중에서 단시조의 의미구조 분포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6가지 유형에 대해서 보면요. 귀납형이 전체가 이제 대상이 3051수였는데 그중에 귀납형이 601수로 19.7%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연역형이 188수 6.2%, 가추형이 278수 9.1%, 변증형이 201수 6.6%, 점층형이 1005수 32.9%, 전환형이 778수 25.5%. 가장 많은 것이 점층형이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전환형이고요. 세 번째로 많은 것이 귀납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창작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는 뭐 가추형 같은 경우 10% 가까이 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 단시조 안에서의 비율은 제일 작은 게 6.2%니까 그렇게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등단 연대별로 보면은 좀 더 재밌는 현상이 좀 발견되는데요. 양력을 보면은 등단 연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조인들의 어, 나이를 제가 따진 게 아니고 등단 연도를 따져본 겁니다. 등단 연대. 등단 연대가 그러니까 45년부터 59년 사이에 등단한 시조시인, 60에서 69년에 등단한 시조시 이런 식으로 대부분 10년 단위로 하고 여기는 일제강점기 시조부운동이고 초기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묶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등단한 숫자만 다 한번 볼까요? 등단한 시즌 숫자. 이렇게 늡니다. 계속 늘어갑니다. 압도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현상이죠. 분석가는 직접 관련 없지만 이 흐름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이제 등단 연도별 의미구조 유형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45년에서 59년 사이에 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까지인데 이렇게 묶어서 봤어요. 개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점층형, 전환형, 귀납형을 묶어서 보고 연역형, 가추형, 변증형을 묶어서 봤습니다. 이걸 왜 그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층형, 전환형, 귀납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시조 때부터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 유형을. 자, 이 세 가지 유형을 전통적인 유형이라 하고 연역형, 가추형, 변증형이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창작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이라고 이렇게 두 유형 집단으로 나누어 봤을 때 어떤 분포를 보이느냐 하는 걸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쪽이 점층형, 전환형, 귀납형, 전통적 유형입니다. 이 전통적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죠, 당연히. 70, 제일 적은 게 76.5%입니다. 79년에. 그죠? 제일 많을 때가 81.3%입니다. 자, 뭐 심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또
5%를 제외한다면 여기는 살짝 낮잖아요. 근데 이건 뭐 어떤 그 당시에 특수한 사례를 이제 본다면 전체적인 흐름만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 어쨌든 하락하는 추세예요. 그죠? 81%에서부터 76.9%까지 하락했다는 거예요. 추세가. 그럼 반대로 변혁형, 가추형, 변증형, 전통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은 19%에서 23.1%까지 상승 추세라는 겁니다. 어떻게 상승 추세냐? 등단 연도가 최근일수록, 그러니까 신인, 딱히 신인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신인일수록 새로운 유형의 창작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분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조 3장의 의미구조 유형은 소폭으로나마 다양해지고 있었어요. 앞에서 이제 살펴봤죠. 어, 그래프를 통해서. 이것은 최근 등단 작가일수록 더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후정, 선물후심, 기경결회 같은 전통적 의미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의미구조 유형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시조는 삼행시가 아니라 삼장시입니다. 많은 시조인들이 이걸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이 연결 의미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종결의 의미를 지녀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각 장의 내용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류나 실수로 형식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탈격이 아니고 형식을 변형했을 때 더 큰 미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 그걸 추구하는 파격. 이것은 이제 허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의영시의 기본 율격은 어디까지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의미구조 유형은 좀 더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시조의 발전을 위해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